자, 이번 시간에 법인의 기관입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기관은 일단 의사결정기관이다.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업무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업무집행기관에 업무를 감독하는 업무감독기관이 있어요. 자, 의사결정기관을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사원총회는요, 사단법인에 있어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에는 있고 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에요. 필수기관인데 좀 특이하게 비상설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라고 하는 건요,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소집했을 때만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반드시 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다만 필요할 때만 소집을 해서 운영한다 그랬으니까 비상설기관이다. 그 말 뜻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업무집행기관이에요. 업무집행기관은 대표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기관 얘기하는 거고, 우리 법인의 대표기관은 지금 한 4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뭐였죠? 그렇죠. 아주 긍정적이에요. 특임청이직. 오늘 최고 잘했어요. 특임청이직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요, 평상시엔 이사가 하는 거라 그랬죠. 이사. 그래서 평상시엔 이사 그러면 돼요. 이사인데 얘네들은 대표기관은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되겠죠. 근데 이사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대표할 때 나가서 업무 활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대표합니다. 이사들 어깨동무하고 몰려다닙니까? 각자 일하러 갑니까? 각자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대표할 때 수인의 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대표하고요. 업무를 집행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을 해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고, 혹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대에서 책임을 집니다. 5명의 이사가 있다는 거예요. 5명의 이사가. 외부에 나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조하고 이러는 건 각자 단독으로 가서 해요. 근데 가서 업무 협조해서 이 업무 어떻게 추진할 거냐라고 내부적으로 들어왔대. 그럼 5명의 이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해야 되죠. 합의해서 이렇게 집행하자. 그런데 의견이 안 맞네.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수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수결이면 과반수로 결정하면은 3명이 찬성하면 해야 되죠. 이사 몇 명이라 그랬는데 5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3명이 찬성하면 해야 되잖아요. 또 수학 실력 보자. 6명이면 몇 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면 4명이라 해야 되죠. 3명은 안 되지. 절반이니까. 이게 과반수예요. 자, 그럼 찬성하지 않은 2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씨, 난 찬성 안 했다니까. 나 그거 못해. 그리고 손 놓고 일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결정됐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찬성 안 했으니까 못해. 이런 거는 그건 저 법인에 가서 이사할 자격 없는 자예요. 과반수로 결정이 됐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면 그게 내가 싫든 좋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가 사고가 생기고 손해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찬성 안 했는데요. 이런 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초등학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럼 이 이사는 자연인만 돼야 되겠죠? 자연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이 되면 그 법인의 이사가 또 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냥 계속 사람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법인의 의사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누구만 돼요? 자연인. 자연인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이것도 모르는 거요? 알아요?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만 합니다. 자연인만 하고. 그럼 이사는 몇 명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몇 명 둬야 되는지는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정관 규정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사는 임기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정관으로 두면 돼요. 이사의 수나 임기는 정관으로 둡니다. 그리고 자연인만 이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업무감독기관이죠. 이걸 뭐라 그래? 감사라고 얘기하죠. 감사.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감사 뭔지? 영어로 땡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전에. 감사가 뭐예요? 고맙다는 뜻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업무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업무를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거예요. 이사의 업무를. 그렇죠? 이 감사는요. 사단법인에도 있어야 되고요. 있고 재단법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필수 기관은 아닌 거예요. 임의 기관이에요. 정관 규정으로 둘 수는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얘는 뭐죠? 뒀으면 어떻게 돼? 항상 활동해야 되죠. 상설기관이다. 왜 상설기관이냐라고 하는데요. 이사가 상설기관이잖아.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사는 상설기관으로서 늘 활동하죠. 그 늘 활동하는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가 누구예요? 감사거든. 그러니까 감사는 상설기관이에요. 하지만 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감사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100% 법인에 감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인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떤 그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념에 감사는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기관이에요. 필수기관이 아니고. 근데 오히려 잘 보면요. 비영리법인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사가요. 하지만 상설기관이다 비상설기관이다. 상설기관이다. 또 하여튼 그런 어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상설기관이지만 필수기관이에요. 임의기관이에요. 임의기관이에요. 이런데 자꾸만 혼동하면 안 돼. 아, 상설이요? 비상설이요? 상설기관이야.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인데요? 이사의 업무 감독하는 사람이죠? 이사의 업무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이사가 상설기관이면 얘도 상설기관이라 되죠. 그럼 얘는 감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하는 일 4개예요. 자, 감사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재산 변동 사항을 감시하는 거예요. 재산 변동 사항 감시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혹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또는 재산 변동 과정에서 뒤에 있어 체크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업무 집행 과정에서 또는 재산 변동 과정에서 부정 불비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에 찾아가고 형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떡할 거야? 내 입으로 어떻게 하면 막지? 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부정 불비 사항이 있으면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사원청에 보고해야 되죠. 재단법인 같으면 사원청에 없으니까 주무관청에 바로 보고하고 사단법인 같으면 사원청에 있으니까 사원청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원청에도 소집해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의 업무 집행 감독한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재산 변동 사항이죠. 이사가 재산 띄워먹나 안 띄워먹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업무 집행 과정에서 또는 재산 변동 과정에서 부정 불비 사항이 생겼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적당한 합의로 매품 받고 끝내는 거요? 아니죠. 그럼 교도소 같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사원청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끝나지만 사원청에 보고하려면 사원청에 소집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사한테 사원청에 좀 소집해 주세요. 이때 이사가 물어봐. 왜? 당신 죽이려고요. 그럼 행여나 이사가 사원청에 소집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 죽이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이사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날 저녁에 긴 칼 비껴차고 담장을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사원청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소집하는 사원청회는 왜? 부정불비사항 보고하려고 사원청회에다가. 아시겠죠? 자, 이게 법인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냐? 이거 이사야, 이사. 상설기관이면서 필수기관이고 두 군데 다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인데 제일 먼저 이사부터 볼게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이다라고 하고요. 출처입니다. 이사의 수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관에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사는 자연인의 하나며까지만 줄치세요. 그 다음에 이사의 인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봤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제일 먼저 뭐 있었어요? 이자, 명목, 할 때 그 이가 뭐였죠? 123페이지. 123페이지 중간에 양쪽 가로 2번. 이사의 인면이었죠?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 이거는 그러니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야, 나 대신 네가 일 좀 해라. 그래서 위임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그러면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인은요. 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일부터 그만두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는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요?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 못해요.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해고 예고 안 하려면 30일분의 뭐 평균 임금인가 통상 임금인가 그 줘야 되고 뭐 그런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이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의 임면해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을 줄칩니다. 기역이요.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과 유사한 관계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보세요. 정관에 명시적으로 이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이사는 해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정관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법인이 이사를 아무 때나 잘라도 되는 거예요. 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의 정관에 이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퇴임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가 퇴임하려면 해임도 마찬가지고요.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는 퇴임을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건 줄칠 건 아니야. 한번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가 퇴임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또는 사원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해고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사원청이 동의받거나 주무관청이 허가받아야 되죠. 또 이사 스스로도 자기가 사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원청에 동의받거나 주무관청이 허가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사가 화가 났네. 그 사직서 던졌어. 근데 그 정관에는 사원청의 결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럼 사원청의 결의가 있기 위해서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사원청회가 열리도록 돼 있다고. 그럼 사원청회에서 결의할 때까지 퇴임의 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오늘 사표 던졌다고. 근데 다음 달 10일 날 사원청회가 열리면 거기서 결의한대.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이사의 직위를 유지하는 거죠? 사표 언제 던졌다고? 오늘. 근데 다음 달 10일 날 사원청회 열린다 그랬죠? 그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 다시 근무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회하면 되는 거죠? 사직의 의사표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한 경우에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맨 뒤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사는 법인의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로서 종료시키면 되는데 정관에 이사의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디귿은 좀 줄칠게요. 이런 경우에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으로 가면 이사와 성명과 주소는 무슨 사항이라 그랬죠? 등기사항. 아까 이자, 명목, 소사전, 이자, 명목, 소호전, 제출 이거 했었죠? 그래서 등기사항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가 바뀌었어요. A 이사에서 B 이사로 이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관에는 이사를 바꾸겠다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야. 그러면 현재 등기부에는 A 이사가 이사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A 이사는 사임했어요. B 이사가 이사라고. 근데 A 이사가 아직 등기에 남아 있어요. 그 A 이사가 자기 등기부의 이름 지워지기 전에 제3자하고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근데 제3자도 알아. 이 이사 쫓겨났다는 거. 근데 등기됐다 안 됐다? 아직 등기 안 됐다. 그럼 제3자가 그 사람한테 물건 싸게 샀대요. 그 매매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유효가 되는 거죠?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좋아요. 이제 잘 이해하고 있네. 자, 양쪽 가로 4번에 이사의 대외적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의 대표권입니다. 제59조에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각자 단독으로 법인 대표하는 거예요. 각자란 얘기는 단독이란 뜻이죠.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사원총의 의결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법인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아무개라고 할 때 그 대표이사 아무개가 나 자연인 아무개는 이 일은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법인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법인의 직무행위입니다. 표시하라는 얘기고, 오른쪽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에요. 아까 본 건데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는 있죠. 아까 그랬잖아. 갑 이사는 A, B는 할 수 없고 C, D만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 중에서 A, B는 할 수 없고 C, D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디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 정해줘야 되죠. 정관에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A, B, C, D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돼 있어야 되죠. 등기됐으면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등기 안 됐으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또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봤던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관 또는 사원청의 결의에 의한 제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C에 한번 보겠습니다. C에 있는 내용 줄게요.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제3자의 범위는 선악 불문하고 모든 제3자가 해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복임권의 제한이에요. 이 복임권의 제한은 뭐냐면 법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모든 업무에 다 전문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야 저기 가서 법인의 이사 좀 해라. 그럼 가면 제가 민법 선생이지만 법학과 관련된 거, 법률 해석과 관련된 건 조금 해요. 또 사회과학과 관련돼서도 사회과학 도서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안다. 근데 가갖고 공작기계에 관한 뭐 어떤 그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공작기계. 아니면 건축물 구조에 관해서 뭔가 뭐 계약을 체결해야 된대요. 내가 잘 알까요? 그럼 나보다는 우리 이강일 교수님 보내면 훨씬 더 낫죠. 그럼 제가 이강일 교수님한테 교수님 나 대신 가서 요 업무만 좀 하나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자꾸만 실명을 좀 해서 좀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니까 이강일 교수님이 가서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체결할 때는 법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이강일 교수님한테 위임을 했다고. 그러면 이강일 교수님이 가서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나를 위한 거요, 법인을 위한 거요. 법인을 위해서 법률행위하는 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대표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인 거야. 아시겠죠?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이에요. 자, 여기 더 보셔야 돼. 대표기관인 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임한 대리인,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그럼 대리권이 어떤 사람이요? 중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복대리인이에요. 이거 복위임이다 또는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복됐다는 뜻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으로도 네가 직접 해라 라고 한 건 직접 해야 돼. 무슨 일이 됐든. 근데 네가 직접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포괄적으로 나는 일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내일 다 해줘. 이건 안 되는 거고, 위임을 할 때는 어떻게 위임했냐면 가서 건축 설비 관련 업무만 조금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윤지욱 교수님한테는 가서 회계 처리 문제만 좀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위임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죠. 혼자서 다 하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어요.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시키고 그렇겠죠. 그래서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B에 봅니다. B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특정한 행위만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C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C도 줄칩니다. 포괄적 복인권은 인정되고 포괄적 복인권은 복임행위는 무효다. 그런데 이분은 대표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위임받은 사람. 아니라 그랬죠? 대표기관의 종류 뭐뭐 있다 그랬지? 특임청의직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특임청의직. 이분은 이사가 선임한 임의대리인이에요. 이사가 선임한 임의대리인. 아시겠죠? 쫓아해 볼게요. 뭐라고요? 이사가 선임한 임의대리인. 자, 그래서 D도 복인권 행사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은 복대리인으로서 법인의 임의대리인에 불과할 뿐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표기관이 직무 관련 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인이 직접 한 불법행위라면서요. 근데 이 사람은 대표기관은 아니죠. 하지만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맞죠? 그럼 이 사람이 불법행위했다는 거야. 그럼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아도 사용자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2에 나오는 거야. 복인권 행사에 의해서 선임된 임의대리인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용자 책임은 질 수도 있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사의 대내적 권한이요. 내부적 권한 얘기하는 거죠. 법인의 사무집행이죠. 우리 지금 대외적으로는 수인의 이사는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내적 권한이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이사의 직무 내용은 뭐냐? 자, 그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쫓아오셔야 이제 이해가 잘 되고 암기도 빨리 됩니다. 이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고. 이사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이사가 하는 일은 사원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말고 또 뭐가 있어? 사원 재산 관리 말고. 사원 관리 아니면 재산 관리죠. 이사가 하는 일은. 그럼 사원 관리하고 재산 관리 하다가 대외적으로 누구에게인가 대항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등기하고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법인이 변동 없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변동사항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동사항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공고해줘야 되지. 등기도 해줘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의 업무는 크게 세 덩어리예요. 뭐요? 사원관리, 재산관리,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등기 공고. 3개죠. 그럼 사원이나 재산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원 관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사원 명부 작성이요.
그래야 관리가 되지. 200명을 여기다 다 어떻게 넣고 있겠어. 명부를 작성해야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소집 통지 다 해주고 빠짐없이 통지할 거 아니겠냐고요. 여기만 가지고 돼? 아, 또 여기 되는 분 몇 분 계시나 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죠. 재산관리 하려면 뭐 해야 돼? 재산 목록 작성해야 되죠. 그래야 관리가 되지. 재산 목록도 없이 관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크게 이사의 업무는 제일 먼저 재산관리, 사원관리, 그 다음에 등기할 거 있으면 등기, 공고할 거 있으면 등기, 공고겠죠? 등기 공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사의 직무 내용에 재산 목록 작성과 사업 명부 작성이 있죠. 그렇죠? 사업 명부 작성은 사원관리, 재산 목록 작성은 재산관리는 줄치지 마세요. 그거는 줄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그냥 한두 번만 보시면 돼요. 넘겨보실게요. 사원 총회 소집은 사업 명부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총회 소집했으면 뭐예요? 총회 의사록 작성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하다. 이건 뭘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재산 목록 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산인이 된다는 얘기는 법인의 재산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다 돈 나눠준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것도 뭘 보고 근거가 되는 거죠? 재산 목록 근거 갖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무슨 뭐 7개 줄치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손가락 꾹 꼽아가면서 법인의 이사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재산관리, 사원관리, 각종 등기 또는 공고, 의무 요 3가지죠. 그럼 재산관리 3개, 사원관리 3개 넣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원관리는 제일 먼저 사원명부,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소집했으면 총회 의사록 작성, 재산관리는 재산목록, 그 다음에 파산신청, 청산. 그럼 3개 끝났잖아. 그럼 하나는 뭐예요? 등기공고, 각종 등기공고. 그럼 7개 다 됐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중에 암기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럼 이사는 법인들로부터 월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면 업무 집행을 개발, 세발해야 됩니까? 선량하게 잘해야 됩니까? 선량하게 잘해야 되죠? 이거 대답은 좀 크네, 전부.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1번에 이사는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이사가 임무를 해태했다는 얘기는 손해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사회예요. 이사회. 이사회는 우리 민법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둬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주식회사 아시죠?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식회사 영리법인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근데 민법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두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예외 없이 모든 법인이 이사회가 있긴 있어요. 거의. 그럼 예외 없이 그 모든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 상설기관일까요? 아니면 임의기관일까요? 임의기관이고 이사회를 뒀다 그러면 정관에 따라서 상설기관으로 할 수도 있고 비상설기관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반드시 둡니까? 둘 수도 있습니까?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디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볼게요. 법인의 정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그 운영이나 의사결정, 결의에 관한 절차, 방법 그리고 이사회 결의의 효력 등을 정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서 결의된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인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왜 이게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정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관에 따라서. 그러면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관에 이사회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럼 그 이사회는 아무 효력 없는 기관이죠. 그럼 민법상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어떤 의미의 집단입니까? 임의기관이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 민법에는. 그럼 정관 규정으로 둘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정관에 규정을 했을 때만 의미 있는 기관이지 민법 자체 규정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대표적 기관이 임시적 대표기관이에요. 임시적 대표기관. 제일 먼저 임시이사가 있어요. 임시이사. 자, 이것도 설명을 좀 잘 들어보면 임시이사는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거기까지만 좀 줄칠게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거기까지 줄쳐야 됩니다. 있을 때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그럼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활동하는 기간이겠죠. 자, 이제 제 얼굴 쳐다보십니다. 줄 잘 쳤죠? 두 번 이상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 선임한다 그랬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기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이사 뽑아야지 무슨 임시이사를 바로 뽑냐고.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이사. 새로운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손해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땐 누가 선임된다고? 임시이사가. 아시겠죠? 그럼 임시이사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이사 계속 뽑아 안 뽑아? 뽑아야지. 그래서 그 임시이사는 직무기간이 언제까지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지. 이해되셨어요?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가 5명이 있대, 법정이사가. 예? 그런데 여기서 업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의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사표냈다. 그럼 이사의 과반수는 3명이니까 3명 이상이 있죠. 한 사람 또 사표냈대. 아직도 3명 아니야. 그럼 이 이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명 이사 뽑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도 사표냈다는 거야. 그럼 이사의 과반수 돼야 안 돼,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 빨리 필요하죠. 근데 이사의 선임 절차를 정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필요한 사람, 임시적으로 한 사람 뽑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정식이사 3사람 지금 계속 선임 절차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임시이사는 아무 일 없는데 임시이사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뭐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돼? 손해가 생길 염려. 아니 3명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당장 계약해야 되는데 2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한 사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 의해서 황급하게 법원에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세한 문구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특별대리인이에요.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 사이의 이해 상반에 대하여 당해 이사는 대표권이 없어요. 이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줄칠게 특별대리인, 그래서 법인과 이사의 이해 상반 행위까지만 줄쳐요. 법인과 이사의 이해 상반 행위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특별대리인. 자, 예를 들으세요. 이 법인의 대표 기간이 납니다. 저예요. 근데 금년 연말까지가 제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으로 된다고. 그럼 내년에 근로계약 다시 체결해야 되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내년에 임기가 자동 연장돼서 내년에 근로계약 다시 체결한다고. 금년엔 여러분 연봉이 1억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 실적에 따라서 다음 연장할 때는 몇 배까지? 3배까지 올려주기로 돼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연봉 몇 배 올려줘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3배지 무슨 왜야?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3배지. 내가 내 거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걸 체결하면 됩니까? 이걸 이해상반행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해상반행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체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특별대리인이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대표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인하고 어떤 법인하고 거래를 해.
거래를 해서 둘이 입찰 공고해서 여기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는데 이게 내 동생이 하는 회사야? 아니면 내 장모가 하는 회사요? 그런데 이거 계약을 내가 체결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저거 뭐야? 집안끼리 다 해먹어? 이런 일 벌어지죠. 암만 철저하게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정직성에 어떤 흠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공정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죠. 이런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체결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요? 특별대리인 선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걸 다 뭐라 그런다? 이해상반행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요. 직무대행자. 거기 52조의 2에 보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가 있는 등기소에 이를 등기해야 된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봤죠? 읽어봤으면 읽어본 걸로 그냥 끝냅니다. 자, 우리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직무대행자가 이제 대표기관으로서 이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야? 이사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뀐 거잖아요.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은 다른 직무대행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사의 직무집행 하는데 직무대행자를 둘 이유가 없죠. 현재 이사가 A인데 A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대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사 활동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을 대표해서 활동할 사람 없죠? 그럼 B를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의 대표기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기소에 다 등기해야 된다. 뭐 간단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사에 거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줄치지 마. 52조의 2는요. 줄치려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거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는 얘기는 이사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럼 이사 바뀌었으면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는데 어디다 등기해? 주사무소만 등기해? 분사무소에도 등기해? 둘 다 해야죠. 그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밑에 있는 60조의 2가 좀 중요하긴 한데 잠깐 들어볼게요. 직무대행자는 언제 선임하냐면요. 이사를 선임했는데 이사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사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사 선임이 무효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 이거 이사 선임 절차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이틀 만에 끝날까요? 한 2, 3년 갈까요? 이틀 만에 끝나? 대한민국 그럼 미국 이겼어. 이틀 만에 끝나면. 그런 거 일찍 끝나 그러면 벌써 전 세계 최강국 됐어요. 한국 사람이 머리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부지런한데. 근데 그런 데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뭔가 외세 막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막 그래. 하도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라 그런가. 그 국민들도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사 선임 절차에 흠결이 있다. 그럼 누군가 소송할 거 아니야. 그럼 한 2, 3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얘가 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했다. 그래요. 업무 겁나 많이 했어. 근데 나중에 이사 선임 절차 무효. 그럼 이거 다 뭐가 돼? 싹 다 무효가 되죠. 그럼 거래 안전을 엄청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 선임 절차 흠결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을 정지해 버리는 거야.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럼 이사가 더 이상 업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업무 활동할 이사가 없잖아요. 그때 누가 가는 거죠? 직무대행자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직무대행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자가 하는 일은 법인의 통상사무. 이사가 하는 통상사무 있죠?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비용 지출하고 월급 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업무들 있잖아요. 통상사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법인의 뭐요? 통상적인 업무. 통상사무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보내면서 야 여기 지금 판단 재판에 활용하려고 너 가서 요거만 한번 조사해봐 라고 시킨 일이 있겠죠. 그건 뭐야? 가처분 명령으로 정한 사무.
가처분 명령으로 정한 사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조사하려고 오는 애예요. 그런데 이사가 와서 보니까 가처분 명령에도 없는 사무고 통상 사무도 아닌데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처리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죠? 가처분 명령에도 없고 통상 사무도 아니야. 정관에 정한 사무도 아니에요. 하지만 돌발적으로 생기는 사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무 처리 안 하면 법인에게 손해가 크게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처리해야 된다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법원에 허가를 얻어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허가는 사후에 받는 허가를 뭐라 그래? 추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도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52조의 2의 직무대행자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참 재밌는 일이야. 이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는 뭐만 해라? 통상사무 처리하고 또 가처분 명령에서 정한 사무 처리하는데 가처분 명령에 정한 사무가 아닌 경우에 꼭 해야 되면 어떡하라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직무대행자가 일한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법인은 손해지삼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청산인 가겠습니다.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청산법인은 해산한 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법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모아서 만든다 그랬잖아. 모으고 모아서 만든다 그랬죠. 그럼 법인을 소멸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 그런 게 뭐야? 그게 해산인 거야. 해산. 아시겠죠? 해산. 그러면 자연인이 죽은 거하고 법인이 해산한 거하고 똑같죠? 자연인이 죽으면 상속인에 의해서 재산관계가 자동 정리가 돼요. 근데 법인이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이 있어요? 없어? 법인? 없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뭐라 그래? 청산 절차라고 하고 그때는 청산인이 별도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청산 업무만 하는 대표기관을 뭐라 그래요? 청산인. 그러니까 해산한 법인은 이사가 필요 없지. 업무할 게 없으니까. 해산한 법인은 어떤 업무만 한다고요? 청산 업무만 한다고. 그 청산 업무를 전념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산인이다. 그럼 지금 특, 임, 청, 이, 직 다 설명했네. 머릿속엔 안 남았죠? 안 물어볼게. 그러니까 안 물어볼게. 머릿속엔 안 남았죠? 남아있어요? 엄청 다행이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거기 우리 감사 있죠? 감사. 예? 다음 페이지 봐봐요. 감사 있잖아요? 감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거기 문제 한 번만 잠깐만 풀고 갈게요. 자,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인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나왔다. 그죠? 그럼 누구 선임해야 돼? 임시. 특별대리는 아까 장모님 회사하고 계약할 때 동생 회사하고 계약할 때 내 근로계약을 내가 할 때 특별대리인이죠? 그럼 여긴 누구요? 임시이사죠? 틀렸네. 이사가 여럿이 있을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연대야 각자야? 과반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라고 그랬잖아요.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지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정관에 있으면 정관에 정한 사유로만 해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이 그게 유효입니까? 무효죠. 무조건 무효. 그 사람은 대표기관이요? 아니요? 업무집행 정지는 대표기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유효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처분 명령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는 얘기는 일하지 말란 얘기인데 계속해서 얘가 일하다가 나중에 이거 자기가 승소했다 그러면 이게 다 유효가 된다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효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상식입니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다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사회는 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지만 뭐에 의해서 들 수 있어요? 정관에 의해서 들 수 있죠. 그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의 제기하거나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됐고요. 감사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2교시에 끝내야 될 걸 4교시에 끝냈습니다. 오늘 원래 목표가 법인의 해상까지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